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다뤄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 요즘에 살펴보면 스치면 상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는 LS그룹주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 바로 LS그룹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 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LS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좀 흐름을 살펴보니까 LS네트워크스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조금 다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최근에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은 그 2000년대 코스닥 IT 버블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IT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2차 전지주가 그렇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공매도 쇼키즈 때 리스트 올랐던 그 기업들이고 네. 이 기업들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사실은 계속 주가가 급등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봐도 1월부터 지난까지 그 외국인이 7조 5천억을 팔았는데 개인이 그만큼 다 받아줬어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LS그룹도 그럴까라는 퀘스천 있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S그룹은 이제 그 전구체 공장을 네. 같이 짓기로 했는데 삽도 안 뜬 상태거든요. 실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테마에 붙는 건 마찬가지인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LS그룹주의 2차 전지는 그 LNF라는 한 달을 더 걸쳐야 사실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네. 지금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광풍에 그냥 같이 올리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일단은 LS그룹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이 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배 구조부터 보면서 이 그룹 어떤 곳인지 좀 짚어주시죠. LS그룹은 범 LG 계열이죠. 네.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태회 회장의 계열로 2000년 중반에 계열 분리를 한 그룹이고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S 전선이 주력입니다. 네. 전선 회사가 주력이고 그리고 에너지 회사 에스코홀딩스 그리고 현재 이원 쪽도 있는데 이쪽은 거의 이제 분리된 상태고 그래서 LS를 통해서 있는 이 전선이 주력이고 일렉트릭이 있고 전선 밑에 두 개 기업이 돼 있는데 네. LS 전선 아시아하고 LS 강원전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선 한 분야 그리고 현재 엠트론이 있는데 엠트론은 보시면 엠트론은 최근에 그 물적 분할을 한 LS 머티리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에너지 쪽으로 지금 약간 방향을 틀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전선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 혹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들어가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S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LS의 경우는 또 LNF와 지금 합작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LS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좀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지난달에 이제 LNF하고 네. 정부채 생산 법인을 만든다는 추진하고 결의를 했죠. 그리고 1조 원 정도 투자되는 그 금액의 51%는 LS에서 맡고 그리고 49%는 LNF에서 받아서 그렇게 됐네요. 한 8만 톤 규모, 그러니까 10만 톤까지 가긴 가는데 우선은 8만 톤 규모로 일단 만드는데 우선 아셔야 될 게 전구체에 1톤이 있으면 땅극재 1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2차 전지의 큰 대세의 흐름은 뭐냐면 전구체뿐만 아니라 안극재 분야에서 내재화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사실은 가장 핵심 경쟁력이 부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구체를 중국에서 다 수입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IRA법을 가동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서 납품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화두는 모든 양극재 기업들은 이 내재화를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에코프로엠은 사실 말하면 아직 양극재가 내재화가 100%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LNF도 지금까지는 그 중국에서 전구체를 수입해다가 팔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IRA 법도 못 받고 하니까 어쨌든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재화를 누구 하고 할까? 역시 원래 그 LNF의 주인이 허씨였죠. 그러니까 그 GS그룹의 허씨, 네. 허만정 회장의 그 허만정 창업주의 정손자가 지금 LS 그 LF 네트워크스 LF를 맡고 있거든요. 네. LF를 맡고 있는데 다시 허씨와 구씨가 합쳤다. 그러니까 갈라졌다가 다시 합친 게 이번에 LNF와 LS의 전구체 합작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핵심은 이걸 통해서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중국에 네. 수입하던 것을 내재화 시켜야 되겠다는 게 핵심이고, 이번에 투자한 규모를 다 하더라도 현재 그 LNF가 전구체 양극재 생산량이 연 한 13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공되더라도 한 60%밖에 내재화가 안 돼요. 여전히 그 내재화의 부족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축의 하나가 있고, 내재화라는 기본 전략으로 그 LS와 LNF가 합작이 된 거고, 또 하나가 그 전구체 들어가는 게 이제 니켈,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니켈을 리사이클링하는 요 사업도 같이 하자. 왜냐하면 LS 그룹이 전통적으로 재련 사업을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도 만들고 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리사이클링해서 니켈도 뽑아내는 것도 같이 하자.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양극재에서 이제 이 전구체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원가가 40-50% 돼요. 네. 그러니까 40-50%의 안정적 수급 그리고 내재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합작해서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재화도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업 호조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전력기기 인프라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업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LS 일렉트릭의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LS 일렉트릭의 실적은 인프라도 들어가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생산 설비 투자하고 딱 맞물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생산 기지는 무조건 인건비가 싼 국가 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큰 트렌드, 빅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왔고, 팬데믹이 오면서 생산 거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선진국가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AI나 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는 굳이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만들 필요가 없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제조업을 가지는 것이 결국에는 리스크에 굉장히 국가 안보나 리스크에 중요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IRL법을 만든 이유도 그거고, 네. 그걸 통해서 리쇼어링이라는 큰 트렌드가 가는데, 사실은 LS 일렉트릭의 산업은 이 리쇼어링 산업 트렌드와 딱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이 LS 일렉트릭의 대부분의 매출 자체가 생산 설비를 하는 공장 지을 때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에 들어가는 그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실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보다도 매출이 75%나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36%가 늘었어요. 매출이 36% 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었어요. 75%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 트렌드 맞물리면서 LS 일렉트릭의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의 생산 설비 중에서 강한 게 뭐냐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분야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걸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북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 기조 자체가 리슈어닝 산업이라는데 좀 발맞추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추세가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LS 전선 아시아의 소식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시장에서 좀 선전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북미 시장, 유럽 시장으로도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하죠. 이런 추세라면 LS 전선 아시아의 경우에도 올해 더욱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표와 함께 좀 집계를 해주시겠어요? 아까 LS 일렉트릭은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전기 인프라가 메인 산업이었다면 네. LS 전선 아시아의 메인 산업은 우리가 보통 도시화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력 케이블이 들어가죠. 그 전력 케이블 사업이 메인 사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력 케이블 중에서 좀 고부가 사업이 LS 전선 아시아가 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베트남 같은 데가 이제 도시 인프라가 많이 건설되는 쪽이 있어야 LS 아시아는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거든요. 어제는 시장에 빈살만의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S 아시아가 굉장히 높게 주가가 오른 것 같고 20% 이상 올랐죠. 전선 아시아가. 근데 이제 이번 1분기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작년 좋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도시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주가 했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어야 LS 전선 아시아의 주가는 같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케이블 회사지만 LS 일렉트릭과 LS 전선 아시아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쪽에 LS 케이블 LS 일렉트릭은 주로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전선 인프라 구축과 아주 상관성이 있다면 LS 전선 아시아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수주나 호재성 기사가 있을 때 LS 전선 아시아를 좀 보는 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LS 그룹의 계열사인 LS 머트리얼즈 역시도 코스닥 시장 진출에 좀 출격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기업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2년 전이죠. 2021년도에 아까 LS 엠트론이 물적 분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LS 머트리얼즈인데 어떤 부분을 물적 분할을 했느냐?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수소 연료 전지나 자동차나 풍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4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을 주로 합니다. 네. 요 시장이 글로벌하게는 아주 큰 시장은 아니에요. 한 1조, 2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글로벌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기업의 희소성 가치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트라 캐패시티는 그런 부분을 보완 대체합니다. 그리고 빨리 저장할 수 있고 순간 고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용도가 쓰이는데 사는 용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기존 배터리의 보완 대체제로 좀 부상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LS 머트리얼즈는 철저하게 풍력 발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에 아주 상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 관련해서 지금 넥스트 에너지 쪽과 뭔가 협연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1,619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4억 정도인데 여기가 원래 이 기업이 사모펀드 중에서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지분 20%를 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매각을 했어요. IPO 전에. 매각가가 얼마냐면 600억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역산해 보면 한 기업 가치는 3천억 정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LS 머트리얼즈는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증권가 내에서는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좀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LS는 지금 일단은 LNF와 협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LS가 그래도 신흥 강자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대표님.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만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양극재 시장을 전체로 한번 봅시다. 네. 양극재 시장을. 물론 양극재 전체 시장은
그 수요가 늘 많기 때문에 충분히 네.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내의 양극재 업체만 우선 에코프로 BM이 있죠. 에코프로 그리고 그 포스코 퓨치엠이 있고 LG 화학도 만들어요. 네. 그리고 LNF 이렇게 있습니다. 양극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LNF가 사실 그 한 마지막 4위 정도 해요. 캐파나 매출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향후에 캐파의 정설이나 코스트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치엠이 아마 에코프로를 앞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네.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양적 성장이 치면은 산업이 커지면서 발전하겠지만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코스트 싸움으로 바뀌어요. 누가 저가의 양질의 물건을 만들어내느냐인데 방금 제가 LNF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범 LG가예요. LNF가. 네. 허쉬 범 LG가고 LS도 범 LG가입니다. 그런데 같은 범 LG가에 LG 화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또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고 네. LNF도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캐파가 다 커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느 기업의 양극재를 더 많이 살까요? LG 화학이겠죠. 네. 예. 그리고 LNF는 또 한 가지는 LNF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망간 위주의 그 양극재는 주로 소형 전지 우리가 하는 뭐 자동차가 아니라 그 노트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기 청소기라든지 무선 청소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를 주력으로 했어요. 네. 그게 그 전체 매출 70% 정도 차지해요. 자동차 양극재는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LNF와 LS가 합작한 기업은 아직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려면 굉장히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반대로 포스코 퓨치엠도 양극재 이번 2분기에 포스코 퓨치엠의 영업이익이 512억이거든요. 양극재 영업이익은 12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포스코 퓨치엠의 양극 2차 전지 관련 그 이익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쯤 돼야 나와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LNF는 후내년쯤 돼야 나오겠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치엠은 이미 10년 이후의 성과까지 다 땡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LNF와 LS의 이 주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른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안정적인 그 생산과 그리고 낮은 코스트의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누가 그 튼튼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가가 핵심일 텐데 그런 식으로 이 양극재 기업들을 좀 평가해 본다면 어디가 경쟁력이 있고 어디가 경쟁이 낮은지를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가진 곳이 어딘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뭐 기업 자체는 좋지만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사실 포스코 그룹주의 경우에는 7월 둘째 주 뭐 10일부터 14일 사이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2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LS 그룹주 내에서도 비슷한 수급이 포착되는 곳이 있을까요? 어제 상황이나 오늘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아마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기관들은 외국인은 철저하게 프로그램 매매를 하니까요. 매수를 하니까 좀 시기가 있어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고점 일단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프로그램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남은 건 기관인데 네. 기관들이 지금 현재 개인이 그 단기 차익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들을 받아줄까 저는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관들은 직접 매매를 하지 않죠. 증권사에게 대리를 맡기죠.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